이 영상 똑똑히 보고 말해. 베를린 국제대학교의 강당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 복수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로 강당 안에서 이탈리아 학생을 부끄럽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출신 유학생 마리아입니다. 베를린 국제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제 브라질 배경이 이렇게 눈에 띄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저 조용히 섞여들어 정치학을 공부하고 친구 몇 명 사귀면서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죠. 독일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오리엔테이션 캠퍼스 투어, 수업 시간표 외우기. 그러면서 넓디 넓은 대학 캠퍼스를 헤매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정말 거대했어요. 높은 창문들과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긴 복도가 있었죠. 리우데자네이루의 제 고향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날씨는 더 춥고 언어는 더 거칠게 들리고 음식은 할머니 요리에 비하면 너무 싱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구워지던 치라스코의 고기 굽는 냄새와 브라질 커피의 진한 향기가 그리웠죠. 밤이면 집에서 가져온 알록달록한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작은 기숙사 방에서 덜 외롭게 느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첫 월요일 아침 캠퍼스 카페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카트리나 밀러, 제 버디로 배정된 독일 학생과 서진,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죠. 카트리나는 밝은 파란 눈과 짧은 금발, 그리고 저를 바로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긴 까만 머리에 세련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들이 방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었고 저는 커피잔을 꼭 쥐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것 좀 마셔봐. 서진이 작은 보온병을 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차인데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줘. 첫날이라 분명 필요할 거야. 따뜻한 차 한 모금에 정말 기분이 나아졌어요. 카트리나와 서진은 정말 친절했고 브라질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축구와 삼바 말고도 다른 것들에 관심을 보여줘서 좋았어요. 우리는 제 가족, 제가 자란 동네,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나라야. 서진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다들 우리가 하루 종일 김치만 먹고 케이팝만 듣는 줄 알아. 너무 답답하더라고. 서진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니 베를린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이곳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카트리나 서진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탈리아 학생들 무리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리더는 마르코라는 키가 큰 남자였는데 얼굴에 비웃음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은 바로 알아봤죠. 남미 사람. 사람들을 뭔가 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본 적이 있는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래, 넌 브라질에서 온 새 여자이지? 마르코가 친절한 척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번 맞춰볼까? 너의 슈아스코 비법을 가져왔어? 아니면 그 냄새가 항상 널 따라다니는 거야? 갑자기 머리가 조여들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식당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막 만들어가기 시작한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했죠. 카트리나가 즉시 마르코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했지만 서진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서 마르코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런 편견 가지고 있으니 어때? 내가 다양한 문화를 배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안타깝다. 참고로 브라질 요리는 이탈리아 요리보다 훨씬 다양한 영향을 받았어. 내가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마르코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서진은 차분하게 다시 앉으며 저에게 윙크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샌드위치를 계속 먹고 있었어요. 편견을 다루며 보낸 여러 해 동안 반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하지만 서진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방법도 있다는 걸 보게 되었죠. 그때는 이게 단순히 누군가의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마지막 남은 짐을 풀고 있었어요. 캐리어 맨 바닥에서 할머니가 몰래 넣어둔 작은 은색 커피잔을 발견했어요. 잔에는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줘, 내 사랑이라고 쓰인 쪽지가 둘러져 있었죠. 은색에 아름답게 새겨진 무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겨봤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서진이었죠. 손에는 작은 간식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들이야. 내가 향수병 걸릴 때 먹는 거지. 너도 고향 생각나서 힘들 것 같아서 가져왔지.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 있을 국제의 밤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
우리 함께 준비할래? 난 한국 문화를, 너는 브라질 문화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 아마 숨는 것이 답이 아닐지도 몰라요. 이 유럽 사람들에게 브라질이 제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당당히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좋아, 할게. 저는 서진에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걸 준비할 거야. 제가 참여하기로 한 결정이 단순히 대학 생활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와 저를 연결시키고 평생 지속될 우정을 만들어낼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서진과의 우정이 제게 주는 용기도 상상하지 못했고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두렵기도 했지만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국제의 밤 하루 전 의심이 짙은 안개처럼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많은 학생들 앞에 서서 그것도 아마 대부분이 마르코처럼 브라질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좁은 기숙사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노트북에 준비해둔 발표 자료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었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괜찮아? 서진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발표 준비는 어떻게 돼가? 브라질의 화려한 풍경, 맛있는 음식, 풍부한 문화를 보여주는 알록달록한 슬라이드가 이제는 어리석고 의미 없게 느껴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카트리나에게 문자를 보낼 때 느꼈던 열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나도 마찬가지였어. 서진이 내 노트북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갔을 때 첫 발표 전날 밤에 모든 슬라이드를 지우려고 했었어. 너무 부끄러웠거든. 서진은 그때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결국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호의적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카트리나에게 전화해서 발표를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저를 격려하려고 애쓰면서 이게 바로 마르코가 원하는 것이라고 제가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가슴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 못했어요. 알았어.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서진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 발표 자료를 보여줄게. 그리고 우리 같이 준비하면 어때? 2명이면 무대에 서기가 덜 무서울 거야. 그녀가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한국 문화 발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뛰어난 디자인 감각으로 만든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죠. 특히 고정관념을 깨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내가 보여주려는 거야. 한국은 단지 K-팝과 김치만이 아니라는 걸 서진이 설명했어요. 너도 브라질이 단지 축구와 삼바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 그날 저녁 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서진과 함께 대학 도서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높은 책장들이 마치 조용한 친구들처럼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라틴 아메리카 역사책 진열대를 지나가다가 콜롬비아에서 온 방문 교수인 디아즈 교수님과 부딪혔어요. 그녀는 이번 학기 라틴 아메리카 학과를 맡고 있었죠. 제 고민에 찬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서진이 먼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 제 친구가 내일 국제의 밤 발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마르코라는 학생이 브라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해서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르코의 악의적인 말들, 제가 계획했던 발표 그리고 제 모든 의심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디아즈 교수님은 끊지 않고 들어주었고 그녀의 눈은 따뜻하고 이해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간단히 친구분과 함께 와요라고 말하며 복도 끝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로 저희를 이끌었어요. 그녀의 사무실 벽은 알록달록한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페루에서 밝은 직무를 짜고 있는 여성들, 무지개 색 의상을 입은 댄서들과 함께하는 멕시코의 거리 축제, 칠레의 햇살 속에서 빛나는 현대적인 건물들. 그 방은 마치 독일 한가운데 있는 작은 라틴 아메리카 조각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 사진 좀 보세요. 디아즈 교수님이 벽에 걸린 한 작은 사진을 가리켰어요. 서울의 야경이었죠. 이건 제가 한국에서 강연했을 때 찍은 건데 놀랍게도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들과 비슷한 활기가 느껴졌어요. 서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은 리우데자네이루처럼 밤에도 활기가 넘쳐요.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이 모든 사진들의 공통점이 뭔지. 교수님이 이미지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것들은 모두 한때 사람들이 얕보거나 오해했던 문화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축하받고 있죠.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녀는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이탈리아 음식 연구소에서 발행한 브라질 요리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어요. 세계적 수준의 요리와 요리의 걸작이라는 단어들이 유명한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쓴 페이지에서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마리아, 당신의 유산은 단지 치라스코와 쌈바만이 아니에요. 디아즈 교수님이 말했어요. 어려울 때도 강하게 버티는 것, 창의적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 낯선 사람들도 가족처럼 느끼게 하는 따뜻함에 관한 거예요. 마르코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녀가 서진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는지,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켰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디아즈 교수님은 우리 발표 자료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고정관념을 넘어 브라질과 한국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추가했어요. 서진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며 눈을 반짝였어요. 우리 발표를 따로 하지 말고 합쳐서 하는 건 어때? 어떻게 서로 다른 대륙의 두 나라가 비슷한 도전을 다른 방식으로 극복했는지 비교하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 디아즈 교수님은 그 아이디어에 환호했고 우리는 새로운 열정으로 발표 자료를 다시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서진과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발표 자료를 다듬고 제가 찾은 영상을 다운로드했어요. 제 영상은 이탈리아 TV에서 이탈리아 최고 요리사들이 브라질 요리를 칭찬하는 내용이었고, 서진의 영상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국의 현대 건축을 극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영상들이 재생될 때 마르코의 표정이 어떨지 너무 기대돼 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자신감이 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제 두려움은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건 단지 저 자신이나 브라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서진과 한국을 위한 것도 아니었죠.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서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준비됐어? 우리 함께하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함께라면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자기 전시물을 세팅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포스터를 준비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전통 인형이나 악기, 알록달록한 천 같은 작은 물건들을 테이블 위에 배치하고 있었죠. 방 안에는 학생들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 여러 나라 음식 냄새가 뒤섞여 퍼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이미 우리 테이블에 한국 전통 물건들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미니어처 한복, 단정하게 접혀진 한지, 공예품, 그리고 작은 전통악기까지 놓여 있었죠. 그녀는 손수 가져온 매실차를 작은 잔에 나눠 담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보라고 권하고 있었어요. 어서 와, 자리 잡았어. 서진이 제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우리 발표 순서는 30분 후야. 괜찮아? 제 손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면서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영상이 제대로 나올지 5번이나 확인했죠.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거 마셔. 서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긴장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마르코와 그의 친구들은 맨 앞줄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속삭이며 웃고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을 즐기려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두 번째 줄에서 카트리나가 격려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제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려 주었죠.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제가 침묵을 깨고 진정한 제 자신을 지키기 시작할 순간이. 서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기억해, 우리는 함께야. 내가 먼저 한국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브라질 소개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문화의 공통점을 같이 발표하는 거야. 제 차례가 되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진과 함께 작은 무대로 걸어갔어요. 서진이 먼저 한국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한국의 역사, 전통, 그리고 현대적인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의 슬라이드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한강변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하면 K-팝과 김치만 생각하지만 서진이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6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 의식과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브라질에 대해 준비한 것을 언급했어요. 우리 음식은 그저 불 위에서 구운 치라스코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문화는 이웃 나라들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우리가 다른 남미 국가들보다 결코 덜 중요한 곳이라는 점들을요.
마르코의 얼굴에는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뽐내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였죠. 말로 논쟁하는 대신 서진과 저는 동시에 노트북 버튼을 클릭했어요. 제 뒤에 있는 화면이 밝아지면서 이탈리아 요리사들. 바로 마르코의 조국 출신의 요리사가 브라질 요리를 칭찬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 옆으로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국의 현대 건축을 극찬하는 영상도 함께 재생되고 있었죠. 이것이 실제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서진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아닌 실제 지식을 바탕으로 한 평가죠. 몇 번의 탄성과 조용한 웃음소리를 제외하고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슬쩍 마르코를 힐끗 봤어요. 그의 얼굴은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변해 있었고 의자에 움츠러들며 더 작아 보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조명이 다시 켜지자 서진과 저는 함께 발표를 계속했어요. 저는 진짜 브라질을 보여주었고 서진은 진짜 한국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두 문화 사이에 예상치 못한 유사점들을 함께 발표한 것이었어요. 브라질과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둘 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로서 독특한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가족의 중요성, 정열적인 국민성, 그리고 음식을 통한 사랑 표현을 공유하고 있죠. 서진이 덧붙였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었고 청중들은 점점 더 흥미롭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이 우리 주변으로 몰려와 질문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고정관념을 믿었던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몇몇은 그들 자신의 나라에 대한 비슷한 편견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서진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뿌듯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우리의 첫 번째 진정한 승리였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더 많은 도전을 마주했어요. 어떤 스터디 그룹은 저를 초대하지 않았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이는 말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마르코는 저와 서진을 괴롭히려던 시도가 실패하자 다른 유학생들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다시 주장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무시해 서진이 제게 조언했어요. 한국의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잖아. 마르코 같은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볼 거야. 우리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마르코 같은 적 하나에 우리는 여러 명의 동맹을 발견했어요. 심한 다리 부상으로 절뚝거리는 영국 학생 토마스가 있었는데 그는 한국 팝 음악을 사랑하며 언젠가 서울을 방문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서진은 토마스에게 한국어 기초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그는 열정적인 학생이었죠. 나이지리아 출신의 소피아는 학과에서 상을 받고 있는 그녀의 놀라운 건축 디자인을 보여주었어요. 서진과 소피아는 특히 가깝게 지내게 되었는데 둘 다 건축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서진은 한국의 현대 건축물 사진을 보여주며 소피아에게 영감을 주었고 소피아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건축 방식을 서진에게 소개했어요. 가장 놀랍게도 좀처럼 웃지 않는 엄격한 독일인 교수. 웨버 교수님이 그의 국제관계 수업에서 브라질 경제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비교 분석해달라고 저와 서진을 초대했어요. 제일 큰 시험은 예상치 못하게 지역 슈퍼마켓으로의 단체 여행 중에 찾아왔어요. 주말 나들이를 위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계산대 근처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색 머리카락에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가게 직원들에게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빵을 사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했던 거죠. 제발 손자 생일을 위한 거예요. 그녀가 서툰 독일어로 말하는 동안 매니저는 보안 요원을 부르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어요. 카트리나가 제 팔을 잡아주는 게 느껴졌어요. 조심하라고 조용히 경고하는 거였죠. 마르코와 그의 친구들이 근처에 서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비웃으며 무례한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서진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없이 의사소통하며. 서진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그에 응답했어요. 그리고는 둘이 함께 나란히 서서 그 논쟁 쪽으로 걸어갔어요. 여기 무슨 일이 있나요? 서진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뭔가 중얼거리더니 지갑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할머니가 빵을 살 수 있게 제가 나머지 돈을 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덧붙였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지 물어본 것뿐이에요. 그 차이가 중요해요. 매니저가 우리를 밀어내려고 했을 때 서진과 저는 매끄럽게 옆으로 비켰어요. 저는 댄스 레슨 덕분에 서진은 태권도 덕분이었죠. 그래서 그가 앞으로 비틀거렸어요. 혼란 속에서 저는 부드럽게 그 여성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고 서진은 빵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눈물을 머금은 채 그 할머니는 오늘이 손자의 7번째 생일인데
제대로 된 케이크를 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망설임 없이 서진은 다시 가게로 달려들어갔어요. 몇 분 후 그녀는 양초가 있는 케이크와 음료수, 그리고 작은 선물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진이 할머니에게 설명하며 선물을 건네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행복한 생일이라고 전해주세요. 그녀가 이 선물들을 받아들임에 보인 감사의 눈물과 떨리는 손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렸어요. 그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제 하구들은 서진과 저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보호나 동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기와 연민을 가진 사람들로요. 나중에 뒤늦게 찾아온 두려움으로 몸이 떨릴 때에도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방어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베를린에 와서 묻혀 지내길 바랐던 부끄러움 많은 브라질 소녀 마리아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어요. 고마워, 서진.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난 여전히 내 방에 숨어 있었을 거야. 서진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우리는 친구잖아. 그리고 친구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어느 오후 토마스와 저 그리고 서진은 캠퍼스 카페에 앉아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다친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아픔으로 실룩거리고 있었죠. 그는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지만 다친 다리와 그곳에서 필요할 비싼 의료비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내가 꿈꿔왔던 곳인데, 토마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 다리 때문에.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 게다가 외국인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어.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한국에 가면 어떨까요? 토마스의 다리도 치료받고 새로운 문화도 탐험하고. 정말? 토마스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졌어요. 그게 가능할까? 서진이 활짝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내 사촌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일해. 그에게 연락해서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물어볼게. 그리고 우리가 머물 곳도 찾아봐야겠네. 내 부모님 아파트가 비어 있을 수도 있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되었어요. 카트리나가 아시아를 처음 방문한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바로 합류했고 다른 친구들도 함께 가고 싶어 했어요. 서진은 한국어로 된 정보들을 번역해주고 좋은 병원들을 찾아주며 방문할 만한 장소들을 추천해주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 여행에 흥분하고 있었죠. 하지만 출발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두운 그림자처럼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너 괜찮아? 서진이 어느 날 저녁 제 기숙사 방을 찾아와 물었어요. 그녀는 항상 제 기분 변화를 잘 알아차렸죠. 걱정되는 마음을 털어놓자 서진은 이해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는 가이드가 될게. 넌 그냥 브라질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봐. 비행기 타기 전날 밤 좁은 기숙사 발코니에 서진과 함께 서서 베를린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두운 하늘 속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서울도 밤에 이렇게 아름다워, 서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더 화려하고 생동감 넘쳐. 넌 분명 좋아할 거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공중에서 14시간이나 긴 비행 끝에 습한 6월 아침 서울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했어요. 어서 와 다들.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의 사촌 민호가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 있었죠. 그는 의대생이었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긴 여행 많이 피곤하죠? 먼저 서진이네 집으로 가서 짐을 풀고 쉬어요. 서진의 가족 아파트는 강남이라는 세련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높은 층에서 바라본 서울은 끝없이 펼쳐진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우아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도시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고대 사찰이 섞인 미로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죠. 내일 아침 일찍 토마스 진료 예약이 되어 있어요. 민호가 알려주었어요. 제가 통역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진과 민호의 안내로 큰 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토마스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서진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안심시켜주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서진과 민호가 유창한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의사가 들어와 빠르게 의학 용어를 사용해 말하자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토마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저도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토마스의 상태에 대해 의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자 답답해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어요. 제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요. 그때 서진이 앞으로 나서서 민호와 함께 능숙하게 의사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전문적인 통역 덕분에 토마스의 상태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었죠. 의사는 영어로 몇 마디 건네기도 했고 민호는 의학 용어까지 완벽하게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민호가 통역을 마치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토마스의 부상은 특별한 물리치료로 치료 가능하대요. 독일에서는 너무 비싸서 받을 수 없었던 치료죠. 여기서는 외국인이라도 7만 원약 60유로 정도면 가능해요. 토마스의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졌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고마워, 서진, 민호, 토마스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 그날 저녁 서진의 부모님이 특별한 한국 전통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은 영어를 조금밖에 못하셨지만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죠.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고추장 향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건 불고기예요. 아주 유명한 한국 요리죠. 서진이 설명하며 구운 쇠고기를 우리 접시에 나눠주고 있었어요. 상추에 싸서 먹는 거예요. 이국적인 맛에 우리 모두 감탄하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서진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더 드세요라고 권하셨고 민호는 그 뜻을 번역해 주었죠.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 왔을 때는 주변에 섞여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눈에 띄므로써 제 강점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서진과 민호 덕분에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진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 여정을 혼자 해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죠. 다음 날 서진은 우리를 데리고 서울 구석구석을 탐험했어요. 번화한 명동 거리, 고요한 경복궁, 그리고 활기찬 동대문 시장까지. 토마스는 첫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 훨씬 덜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고 카트리나는 한국 화장품에 푹 빠져 있었죠.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이야. 서진이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걸린 시장 골목을 지나며 말했어요. 관광객들이 보는 세련된 쇼핑몰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이 장 보러 다니는 이런 시장도 한국의 모습이지.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저는 이 깨달음이 얼마나 해방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오는지 느꼈어요. 서진이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물었어요. 뭐 생각해? 너 표정이 복잡해 보여. 그냥 이 모든 걸 어떻게 다시 베를린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알아, 여행의 마법은 그거야.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이지.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느낌을 유지하기 어려워. 그래도 뭔가 변화한 거야, 내 안에서.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새벽의 첫 빛이 한강 위로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선택을 했어요. 제가 발견한 이 새로운 자아에서 후퇴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치 아름다운 꿈처럼 펼쳐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서울대학교 의대생이었는데 토마스와는 한국 드라마 팬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친구였죠. 토마스는 유럽에서라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지연이 자신의 교수님을 소개해준 덕분에 최고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몇 번의 세션만으로도 그는 통증 없이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눈빛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도움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지연이 말하며 처방전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토마스 다리가 완전히 나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밤 지연은 우리를 한강변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음악을 연주하고 심지어 별 아래 담요 위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안전이나 소지품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죠. 카트리나는 계속 물어보고 있었어요. 근데 도둑이 무섭지 않아요? 대답은 간단했어요. 아니요, 이 정도의 공공안전은 여기서는 일상이었거든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지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밤에도 여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안전하고 핸드폰을 식당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 다녀와도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자전거는 가져간다는 농담은 있네요. 토마스와 지연은 큰 소리로 웃었지만 이해는 안 됐어요. 그들은 같이 한국 드라마에 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지연은 토마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완벽하게 발음하게 된 토마스의 모습에 우리 모두 환호하고 있었죠. 너무 빨리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요. 베를린으로 떠나기 전 지연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저에게는 한국 전통 부채를, 카트리나에게는 아름다운 한지 공예품을, 그리고 토마스에게는 특별한 한글 팔찌를 선물했어요. 이건 용기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토마스의 손목에 팔찌를 메어주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배운 것을 담아내려고 결심하며 계속해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베를린에 돌아와서도 우리는 지연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매주 토마스와 화상 통화를 하며 그의 물리치료 과정을 확인하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고 있었죠. 카트리나는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우리 대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대학 최초의 컬처럴 솔루션즈 문화적 해결책 심포지엄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의 도움으로 한국 학생들과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의 의료 효율성, 공공안전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학기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그저 브라질 소녀로 알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다리를 만드는 학생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국가 간, 사람들 간, 아이디어 간의 다리요. 더 놀라운 소식은 토마스가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 그는 자신의 꿈을 좇아 한국으로 떠나게 됐죠. 물론 지연이 그곳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독일에서 속할 곳을 찾으려고 브라질을 떠났지만 결국 소속감은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서 있든 당신의 진실 속에 온전히 설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